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실전 모의고사 반인데요. 먼저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론 수업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설명을 왜 저렇게 짧게 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론 수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하면서 실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좀 빠를 거다라는 거 미리 설명드립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짧게 과목마다 그 요점 정리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점 정리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점 정리에서 57페이지 보시면은 조리 원리 요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이론 첫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과목에서 공부를 하실 때 맨 처음에 항상 순서를 봐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도 개요가 있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전분, 그러니까 공유. 첫 번째 이제 탄수화물류에 해당이 되는 공유, 그 다음에 전분, 밀가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당류,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류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단백질류에 해당이 되는 육류, 가금류, 그 다음에 어패류, 다음 난류, 우유, 유제품류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채소, 과일, 해조, 버섯류, 그 다음에 젤라틴, 한천, 조미료 이렇게 해서 총 이제 이런 흐름으로 따라가거든요. 이랬을 때 일단은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에가 식품학 및 조리원리예요. 식품학 및 조리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전체 과목에서 40문제예요. 그리고 각 과목별로 괄학이 있잖아요. 최소한 40% 이상은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전체 합격은 60점 이상인 거고 여기 한 과목당 다른 과목을 아무리 100점을 맞아도 여기에서 40점 아래로 맞게 되면 불합격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16개 이상은 맞는다라고 하는 건데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다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40개가 다 목표다라는 거. 식품화학 같은 경우에도 18문제에서 19문제.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써져 있진 않지만은 식품 미생물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 미생물 문제가 3문제가 나와요. 3문제가 나오는데 3문제 같은 경우에도 주로 발효, 부패 쪽이 나와요. 그래서 부패랑 관련된 내용들은 식품 위생학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미생물의 생육 환경이라든지 관련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발효, 김치 발효, 치즈 발효, 요구르트 발효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리원리 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식품 미생물 이름들도 다시 한번 봐 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3문제가 있고요. 조리원리 부분에서도 18문제, 19문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딱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여기 모의고사에서는 구분해서 놨지만은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식품학 문제하고 조리원리 문제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식품학 문제야? 조리원리 문제야? 구별이 잘 안 돼요. 구별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지만은 따라서 식품학 수업을 잘 들어놓게 되면은 조리 문제가 역시 쉽고요. 조리 과목을 들어놓게 되면 이거 식품학 문제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자, 18문제, 19문제 중에서 개요 부분에서 2문제 정도, 그 다음 공유, 전분, 밀가루 부분에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서류 부분에서 1문제 정도, 그 다음에 당류에 해당이 되는 문제는 당류라고 말했지만은 우리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왔었어요. 딱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마시멜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젤라틴 거품을 이용하는 마시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라든지 설탕에 관련된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한 문제, 당류나 조미료 파트로 한 문제예요. 그리고 육류에서 가금류 2문제, 어패류 2문제, 난류 2문제, 우유 및 유제품류 2문제, 그 다음 채소, 과일, 해조, 버섯류 2문제. 그렇게 되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에서 14문제잖아요. 15, 16,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섞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세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8에서 19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각
챕터별로 거의 2문제 정도씩 나온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점 정리부터 가볼게요. 개요. 간단하게 요점 정리합니다. 57쪽. 먼저 개요 부분에서 조리의 목적 중요해요. 자, 밑에 보시면 2번에 조리열 사용의 장점 이랬지만은 조리라는 것은 반드시 끓이고 튀기고 익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열도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를 껍질을 깎아서 그냥 먹겠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샐러드 이런 것들. 그래서 기호성을 향상하고 소화성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고 또 깎았더니 외관 풍미 이런 것들도 있고 기왕이면 영양가를 보존하고 저장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조리열, 가열 조리를 했었을 때 생거보다 익혔을 때 소화흡수율이 증가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살모넬라, 세균 이런 것들 안전성이 증가를 해요. 풍미가 증가를 해요. 더 부드러워져요. 질감이 연화해요. 바람직하지 않은 효소, 불활성화 이런 것들을 시킬 수 있고 좀 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 이런 목적. 계량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계량 우리가 1테이블스푼, 15mg, 15g, 한 컵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크게 부피와 무게가 있다라고 구별하는 것부터 먼저. 부피를 볼 때는 컵을 이용하든지 스푼을 이용하든지 가장 정확한 건 저울이겠지만은 저울은 좀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부피법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자, 우리나라 기준에서 한 컵 이러면은 200ml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1테이블스푼에 해당이 되는 큰 숟갈. 우리 그 계량 스푼에서 보시게 되면은 큰 숟갈짜리가 있고 작은 숟갈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스푼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은 15ml. 그 다음에 이 작은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은 스몰 1티스푼. 티스푼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의 경우에는 5ml잖아요. 나는 테이블스푼은 없고 티스푼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3배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종종 나와요. 그래서 꼭 이거 기억해 놓으시기. 테이블스푼 15, 티스푼 5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우유 300ml를 측정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비커 이런 거를 이용했었을 때 이렇게 100ml, 200ml, 300ml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은 300ml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눈높이로 봐야 되는 건데 끝이 이렇게 표면 장력 때문에 살짝 올라가요. 그럼 끝을 볼 거야? 바닥을 볼 거야? 밑선, 바닥을 봐라. 눈높이에서 바닥. 그 다음에 보시면은 꿀, 물엿, 기름 등 끈적끈적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애초에 2분의 1컵짜리, 애초에 1컵짜리, 애초에 1테이블스푼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이거를 할편이라고 그래요. 쪼개져 있는 컵을. 할편 계량컵을 이용한다. 만약에 여러분들 한 컵짜리 컵에다가 물엿을 측정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 200ml 컵이었어. 그럼 여기가 100ml 정도니까 여기까지만 딱 부어야지 했는데 붓다 보면 이렇게 볼록 올라오잖아요. 끈적거리는 것들은.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2분의 1컵짜리를 이용해서 가득 채워라 이 말이에요. 할편. 그 다음에 버터는 보통 냉장고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1시간, 2시간 전에 꺼내놔서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후에요. 중탕으로 녹인 후 이런 거 아니야. 실온에서 부드럽게 한 후 꾹꾹 눌러서 공기층이 없게. 밀가루는 채를 쳐. 공기가 들어가야지 나중에 부풀잖아요. 그래서 채친 후 덩어리가 없도록 하고 담을 때 절대 누르거나 흔들지 말아라. 다음 설탕의 경우에 흑설탕, 황설탕은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얘는 꾹꾹꾹꾹 눌러 담아서 컵을 뒤집어 썼을 때 형태가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약간 예외가 있고요. 백설탕 이러한 것들, 베이킹파우더 이러한 것들은 덩어리 깨서 그냥 측정하시면 돼요. 자, 계량 있었고, 자, 열을 이용할 거예요. 열을 이용했었을 때 철판 볶음밥. 이건 철판이 뜨거워져야 돼. 물질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열이라고 한다. 은, 구리, 알루미늄, 철, 뚝배기. 라면은 이미 호화된 거야. 한번 익혀놨던 거기 때문에 알루미늄 냄비를 이용해서 금방 끓여버리면 돼요. 근데 김치, 여러 가지 된장찌개,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열을 보존하고 싶어요. 열을 보존하고 싶을 때는 뚝배기, 빨리 끓이고 싶을 때는 알루미늄. 이렇다라는 거. 대류는 액체나 기체예요. 공기의 흐름, 액체의 흐름. 뜨거운 것, 차가운 것이 흐름이 생기는 것을 대류열이라고 한다. 액체, 기체예요. 고체 아니야. 그 다음에 복사열은 열이 직접 바베큐 이런 것들, 냄비 밑바닥, 프라이팬 밑바닥,
겉 표면이 거칠고 검은 것이 잘 빨아들인다. 복사열. 전자레인지도 여러분들 가열조리예요. 마그네트론의 극초단파 발생인데 내가 갖고 있는 내부의 물 분자의 마찰열이다 라는 거. 가열 시간이 빨라. 그릇에 담은 채 조리가 가능해. 하지만 단점으로는 식품 내부의 중량이 감소해버리고 특히 금속 용기는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릇 잘 선택해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끔 온도계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동 제품으로 들어왔는데 냉동을 포장을 다 오픈해 볼 수가 없어. 이랬을 때 얘가 마이너스 18도 이하가 맞아? 이럴 때 표면을 측정해 보는 적외선 온도계. 우리가 체온 측정할 때도 이마에 손목에 대보는 적외선 측정계가 있고요. 거기다 하나 써놓으실까요? 여기 내부 온도가 180도 이상까지 올라 그랬는데 내부 온도를 측정할 때는 우리가 바늘에서 뾰족한 거 이런 거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안에 내부를 찔러보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탐침 온도계라고 해요. 그래서 내부를 쿡 찔러보는 거, 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부 측정할 때는 탐침 온도계, 표면을 측정할 때는 적외선 온도계다라는 걸 알아놓으시고요. 다음 보시면은 자 조리 조작법 보세요. 담그기, 담궈 놓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섞어주는 혼합 교반법이 있고요. 특히 교반을 할 때 우리가 저어준다라고 했었을 때 남백을 미팅하잖아요. 남백을 비팅해줬을 때 기포를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 주물주물 밀가루 반죽을 했었을 땐 점탄성의 증가예요. 다음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냉동 보관을 하잖아요. 냉동 보관을 할 때 절대 피해야 될 온도대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예요. 여기에서 얼음 결정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해동했었을 때 구멍이 뽕뽕 뚫려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를 최대 빈 결정대라고 하는데 여기는 피해라 라는 거죠. 다음 해동 보시면은 냉장고 내 전날부터 해동시키는 게 가장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좋아요. 가장 피해야 되는 것이 실온에 꺼내놓는 거예요. 그죠? 실온해동은 가급적 피해라 라고 했고요. 자, 이거 잘 물어봐요. 조미료 놓는 순서에서 보시면은 자, 맛, 향기예요. 그래서 근데 맛에서도 설탕하고 소금이 있는데 한 번만 설명해요. 자, 설탕, 소금이 있었을 때 두 개, 나는 짠맛도 주고 싶고 단맛도 주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두 개를 동시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설탕은 분자량 값이 302.3g이고 소금은 분자량 값이 58.5g이에요. 그러면은 동시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분자량 값이 작은 소금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소금이 먼저 들어가서 탈수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단맛, 짠맛을 같이 주고 싶을 때는 설탕부터 넣어라. 설탕, 소금 순서. 간장은 왜요? 간장은 향이 있어서. 식초는 왜요? 향도 있지만 색깔도 변화시키니까. 미나리초 무침, 오이 무침 누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참기름은 항상 마지막이에요. 참기름 향이 날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참기름을 먼저 넣어버리게 되면은 기름막을 형성을 해서 다른 양념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참기름은 마지막이다 라는 거 한꺼번에 섞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조개류 해감법도 종종 물어요. 조개류 해감법은 조개를 바다에서 갖고 왔잖아요. 바닷물의 염도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2 내지 3% 소금물에서 갯벌처럼 어둡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종이를 덮어서 약간 어둡게 만들어주게 되면 입을 벌려서 안에 가지고 있었던 펄을 뱉어내요. 그죠? 해감법. 그 다음에 이제 젓는 조작을 통해서 이것도 종종 잘 물어봐요. 우리가 섞어준다. 프렌치 드레싱, 오리엔탈 드레싱 이런 거 만들어줄 때 예를 들어서 식용유, 올리브유 하고 식초 이러한 것들, 레몬즙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게 되는데 얘는 기름이고 오일이고 식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두 가지를 섞었을 때 유 중에 기름 중에 물이 들어가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물 중에 기름이 들어가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워터 인 오일이라고 영어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근데 거꾸로 쓸 때는 오일, 그러니까 유 중, 기름 중에 수적형으로 있다라는 거고 이건 물 중에 기름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수중유적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것만 딱 외워버리면 돼요. 우유 같은 경우에도 물기름이 섞여 있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유도 생각해 보시면 87%의 물하고 3 내지 4%의 지방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유를 보면서 아, 기름이 떴구나 라는 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섞여 있는 형태를 수중 유적형. 우유도 마찬가지고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수중 유적형의 형태를 갖고 있다면 유중 수적형은 딱 두 개만 외워버리자. 그죠? 버터. 그 다음에 버터의 대용품인 마가린. 이 두 개만 외워버리자. 라는 거 잘 물어봐요. 유중 수적형.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전분 밀가루 나오죠. 곡류. 자 곡류 쌀에서 겨층 쌀룬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걸 도종도가 많이 깎아냈다 이 뜻이에요. 안으로 깎아 들어갈수록 안쪽에 배유만 남아요. 배유도 물어봐요. 배유 안쪽에 배유 백미로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높아지냐?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겨층하고 쌀룬에 있었던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질은 낮아지더라 라고 했어요.